자,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페이지 197페이지에 있는 대공황이야. 여러분 이 공황이 뭐야? 공황. 그지? 공황장애 할 때 공황이야. 뭔가 불안하고요. 뭔가 혼란스럽고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대공황이라는 건 뭘까 그러면? 매우 혼란스럽다. 물론 어제 선생님이 공황을 물어봤을 때 다른 반 친구들이 비행기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나오네요. 혼란스럽다. 즉 매우 많이 혼란스럽다. 왜 혼란스러웠을까? 뭔가 있었어. 뭐 괴물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야. 진짜 무서운 게 뭐야? 현실적으로 돈. 그렇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야? 돈이란 말이야.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우리는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들어가 볼게요. 대공황. 언제 이랬었냐면요. 1929년 10월 24일이라고 부릅니다. 연도까지만 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10월 24일 무슨 요일이었냐면 목요일이었어. 목요일이었단 말이야.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봐봐. 여러분이 지금 혜령이가 10억 원의 주식을 샀어. 샀어. 근데 내 자식들 얼마나 잘 크고 있나 하고 딱 열어봤는데 갑자기 10만 원이 돼 있어요. 충격적이야, 충격적.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전문 용어로 존버, 버티던가 다른 말로 10만 원이라고 건지겠다고 팔거나 어떻게 할 거야? 10억이 10만 원이 됐어요. 버틴다고 합니다. 버텼는데 이게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야. 즉 기업이 망해버려. 엄청난 거지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검은 목요일. 검은 목요일. 야 정말 무서워. 사람 죽는 거 다음으로 무서운 게 돈이 없어진 거야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름까지 붙여준 거 아닙니까? 검은 목요일이라고. 1929년 10월 24일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는 사건을 우리는 대공황의 시작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몰라. 정확히는 몰라. 정확히 모르는데 이걸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은 과잉 생산이라고 봅니다. 과잉 생산. 우리가 산업혁명 했을 때 생산과 소비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생산이 너무 많이 돼도 안 되고요. 소비가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즉 서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많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 근데 과잉 소비, 즉 더 많은 소비가 될 때가 더 무서운 거야? 더 많은 생산이 될 때가 더 무서운 거야? 그게 더 많은 생산이 더 무섭다고 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0만큼을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10이 다 소비가 됐어. 그럼 그 다음은 몇을 생산해? 20 정도를 생산해서 20 정도가 소비가 됐어. 이러고 쭉 오다가 100 정도가 생산돼서 100을 다 소비가 됐다고 칩시다. 또 쭉 흘러오다가 1000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안 팔린다면 망하는 거야. 1914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몇 차 대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요. 이 전쟁은 총역전을 벌였단 말이지. 속된 말로 캐삭방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캐삭방이라고 했습니다. 즉 뒤가 없어. 총역전을 벌였단 말이야.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무기, 물자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우리는 전쟁을 치른단 말이야. 근데 이 영국과 프랑스 내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품, 물자는 한계가 되어 있어. 외부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 사올 수 있는 데가 어디야? 그치, 미국이라는 데가 있었죠. 미국에서 물건을 사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루시타뉴 사건 같이 그런 자국민이 죽는 사건이 터져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물건 엄청나게 사옵니다. 엄청나게 사와요. 즉 생산이 엄청난 소비에 힘입어 계속 생산시설을 늘려가고 있었던 순간이었어. 그렇게 시간이 가고 전쟁이 언젠가 끝이 났지. 이렇게 과잉 많이 생산된 물건들을 팔아넘길 때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야. 즉 그래도 처음에 유럽에서는 생산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물건을 판매할 수 있었고요. 그에 따른 소비가 촉진됐었지. 근데 유럽의 산업이 재건되고 하면서 생산시설이 왕창 늘려났는데 그에 따른 소비가 안 돼. 어느 순간 소비가 딱 멈춰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과잉 생산이 되는 거고 과잉 생산은 곧 경제에 망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즉 이 원인이 과잉 생산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 처음에 여러분들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1929년 10월 24일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주가가 폭락을 했네. 그럼 이제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겨? 다 망해요. 봐봐. 10만 원이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 어딜 쫓아갈까요? 제일 먼저. 은행 가야지, 은행. 은행 가서 뭐 해야 돼?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얼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찾겠지. 찾을 거야. 주식도 다 팔아 넘길 거야. 그럼 회사는 망할 거고요. 나는 조금이라도 돈을 얻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갈 거야. 여러분들이 10억을 맡겼다고 하면 은행은 10억을 그대로 들고 있나? 아니지. 은행이 무슨 닭 키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새끼 치는 것도 아니고 이 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출해야지. 대출해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자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출을 해준단 말이야. 은행이 여러분들이 맡긴 10억을 온전히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돈은 다 대출로 나가 있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에 돈을 찾으러 가면 은행은 어떻게 돼? 돈을 줄 수가 없어. 돈을 줄 수 없는 사태에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돈을 빌려간 기업들이야. 돈을 빌려간 기업들이 물건이 너무 많이 모여서 판매가 안 돼. 그럼 나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기업 입장에서. 그럼 돈을 못 받았어, 기업이. 그럼 내가 빌려온 돈도 줘, 못 줘? 못 줘. 이런 생각하는 거지. 야, 배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도 망해? 은행도 망하는 거야. 기업과 은행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셔요? 주가가 폭락하니까 기업과 은행이 같이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도 망하고 은행도 망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 어떻게 해? 잘리지. 잘려요. 실업이 또 증가를 합니다. 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또 어떻게 해? 이제 또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 거지. 즉 주가가 폭락해서 은행과 기업이 파산을 했고요. 그 파산을 하니까 실업이 또 증가를 했고요. 실업이 증가하니까 또 소비가 줄어들었어. 소비가 줄어들면 또 생산이 더 많아지게 악순환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이 또 맞춰 줄어들게 될 거고요. 또 생산이 줄어들면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즉 경제 규모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지. 이런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겠어? 머리가 하얘지지? 여러분 10만 원이 되는데 머리가 하얘질 거 아닙니까?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각각의 나라들이 대처 방안이 조금 다릅니다. 대처 방안은요. 첫 번째 미국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 영국과 프랑스 스타일이 있습니다. 미국은요. 뉴 딜 정책이란 겁니다.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펴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라는 걸 합니다. 블록 경제. 여러분 뉴딜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을 하는 거야. 즉 생산이 줄어들었잖아. 생산이 너무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 생산량을 조절하고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하는 걸 우리는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정부가 또는 정부의 시장 개입 또는 이제 시장에 바라보는 입장을 조금 한번 볼 건데 우리 먼저 보시면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여러분들 혹시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 줄 알아? 어떤 거야? 해리포터? 어떤 거? 책. 정확한 통계는 아닐 겁니다. 응? 주식책이요? 차라리 해리포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본론. 애덤 스미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혹시 이건 들어봤나? 보이지 않는 손? 네. 보이지 않는 손이 뭐야? 애덤 스미스. 그렇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뭐야? 보이지 않는 손이. TV에서 아무튼 그거요. 어쨌든 잘은 모르겠는데 그거 알죠?
그게 봐봐. 그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본론,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자본론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쓴 이 자본론이라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렸다라는 말도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일단 이 자본론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손, invisible 손이라고 핸드죠. 손이 아니죠.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해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뭘 이야기하냐면 봐봐. 시장을 믿는 거야. 소비와 생산 알아서 돌아갈 거다라고. 그걸 움직이게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빵집 사장님이 한 분 계셔요. 이 빵집 사장님은 참 부지런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새벽같이 출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퇴근, 문을 닫고 나서는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밤새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분은 맛있는 빵, 이 맛있는 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맛있는 빵을 만든 이유는 뭐야?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빵을 먹이고 싶어서? 아니지. 맛있는 빵이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사 먹을 테니까. 빵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요? 돈 많이 벌려고. 맛있게 많이 만들어 팔면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빵집 사장님은 열심히 노력하고 한단 말이지. 즉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는 이 빵집 사장님의 욕심이라는 거야. 이기심, 이익 추구라는 거지. 그러면 저기 생선가게 사장님은요? 똑같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저기 미용실을 하는 언니는요? 돈 때문에 열심히 한단 말이지. 즉 이 인간의 이의식, 이익 추구가 모여서 생산 소비, 이 시장을 자유롭게 멀쩡하게 잘 돌려갈 거다.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다. 이게 돌리는 거는 뭐냐? 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즉 정부의 개입을 하지 않고 냅둬라.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게끔 냅둬라라고 하는 게 이 고전적 자유주의입니다. 즉 자유방임주의고요. 냅둬라. 시장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의 역할은 뭐야? 정부의 역할. 그지? 가만히 있어. 단 하나는 해야지. 개인이 할 수 없는 거. 봐봐. 야경국가라고 해요. 밤에 네가 치안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니? 야, 남이 쳐들어오면 네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니? 치안과 국방 말고는 니네 그냥 가만히 있어. 시장, 경제는 알아서 돌아갈 거야. 니네가 손 쓰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익 추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게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해됐어? 근데 이게 위기를 맞아. 언제 위기를 맞냐면 이 시장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 시장이 언제 실패하게 되냐? 지금 배우고 있잖아. 대공황. 가만히 놔뒀더니 과잉 생산이 일어나서 경제가 지금 폭망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나와야겠죠. 이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될 거야. 그래서 이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이 수정 자본주의는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이야기해요. 즉 정부에서 이 시장에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조절해야 된다. 개입을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시장에 맡겨놨더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과잉 생산으로 지금 경제가 폭망해버렸으니 정부가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을요 조절하게 되고요. 소비를요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죠. 연금을 준다든지 또는 복지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공공근로 형태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봅시다. 현재도 그래요. 생산이 너무 많이 됐어요. 양파가 어느 해가 너무 많이 생산되면 국가에서 돈을 주고 지원금을 주고 그냥 그 양파를 그냥 다 폐기해버리잖아. 폐기해버리거나 밭을 갈아엎어버리죠. 그런 식으로도 생산을 조절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했어. 그럼 연금이라는 게 나오지. 연금을 왜 줄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아니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면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소비를 할 수가 없어. 소비를 할 수 없으면 시장 경제를 크게 만들어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금을 준다는 거지. 물론 다른 관점도 있지만 경제학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복지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복지도 왜 해줘? 돈 쓰라고 소비할 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우리 재작년에 돈 한 번 받았잖아. 전 국민 쫙 돈 받았잖아요. 여러분 재난지원금. 왜 재난지원금 왜 줘? 소비하라. 소비하라고. 니네가 돈을 안 쓰니까 시장이 점점 생산이 너무 많아지고요. 소비가 안 되니까 경제가 쪼그라들 위기가 있으니까 니네 돈 쓰라고 주는 거야. 그다음 공공 근로 같은 것도 시킵니다. 즉 뉴딜 정책에 있어서도 댐 같은 걸 만들어요. 댐을 왜 만들까? 댐 혼자나 만들 수 있어? 댐 여럿이서 만들잖아. 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하면 내가 뭘 줘야 돼? 돈 줘야지. 월급 줘야지. 그 월급 갖고 뭐 하라고? 소비하라고. 즉 과잉 생산 막기 위해서 소비하라 이거야.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런 수정 자본주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1970년대까지 잘 굴러가다가 또 다음 게 나오죠. 얘가 왜 나왔을까? 2차 대전. 정부가 실패했으니까. 1970년대 오일 쇼크라는 게 터집니다. 오일 쇼크. 오일 가격, 즉 기름 가격이 올라가면 따라서 뭐가 같이 올라가지? 물가가 같이 상승을 해요. 물가가 같이 상승을 해. 지금도 그렇잖아. 기름이 확 올라가니까 물가가 확 올라가고 이쪽 같이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물가가 상승하고요. 뭐 실업률은 증가하고요. 경제 규모는 작아지고요.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근데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잘 안 됐어. 정부가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신이라는 건요. 네오라고 해석을 하면 네오라는 거는 앞에 있는 이 자유주의를 계승한다는 뜻이야. 신이나 후기가 붙은 거는 네오 또는 포스트가 붙어요. 포스트. 그래서 네오라는 건요. 앞에 있는 것, 즉 이 뒤에 붙은 거를 계승한다는 뜻이 되고요. 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거에서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오는 보통 신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요. 포스트는 후기 또는 이제 뭐 신이라고 해석도 하는데 후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포스트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자유주의 뭐를 계승한다고? 호전적 자유주의를 계승하는 거야. 뭐를 믿어?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시장에 우선해야 된다라는 걸 믿죠. 그래서 제한된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 야경 국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복지라던가 연금이라던가 이런 건 있어야 되지만 최소한의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지 정부가 점점 커지면 안 된다라고 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쟁과 효율성을 많이 이야기해요. 특히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경쟁과 효율성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것도 등급화 시켜놓죠. 뭐 특목고 부터 해서 쭈쭈 이제 등급화 시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돼?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줄을 세우고요. 그 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효율성 있게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 분배가 될 거야. 대학교도 비슷한 식으로 분배가 되는 거지. 단점은 뭘까? 그지 고달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애도 2008, 9년도 때 금융위기 때 이것도 이제 한물 가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도. 그럼 지금은 뭐야? 그냥 섞여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 따라서 수정 자본주의적이 좀 더 입장이 강력한 정부도 있고요. 이쪽 영향이 좀 더 강력한 정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것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복지 이런 거 하지? 복지 이런 거 하지만 또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걸 좀 더 추구하기도 하죠. 지금 지역 화폐를 없앤다든지 복지를 좀 더 줄이고 다른 데다 쏘겠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이해하시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이제 수정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중학교 수준이니까 수정 자본주의와 뉴딜 정책을 같이 연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수정 자본주의의 영향이라고 보면 뉴딜 정책이 했을 일들은 뭐겠니? 정부 시장 개입. 그 시장 개입을 하는 거야. 시장 개입을 해서요. 얘네들도 연금, 복지, 공공, 근로 사업을 하는 거야. 뭐를 이끌기 위해서? 과잉 생산된 거를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교과서 한번 볼게요. 아래 뉴딜 정책의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한 자유방임 경제 원칙을 포기하고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 정책 우리는 뉴딜 정책이라고요. 수정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를 뉴딜이라고 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과 산업 생산량 조절, 즉 과잉 생산된 거를 이거를 생산된 거를 조절해야겠지, 줄여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와 농민의 생계 지원. 왜 생계를 왜 지원해줘? 소비하라고. 그다음 국토 개발 등의 공공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왜 일자리 창출해? 소비하라고. 실업률이 이때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미국인들이 실업을 해버려. 일자리가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소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연금과 실업보험 등의 복지를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즉 우리나라도 현재 실업보험이라는 게 있죠. 실업급여. 만약에 우리가 일자리가 잘리면 그때 좀 다르긴 하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줘요. 1년 동안 한 달에. 왜 주는 거야? 소비하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먹고 살다가 네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라. 이런 취지로서 하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뉴딜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요. 이후 서양 국가들의 복지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 미국의 뉴딜 정책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의 블록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께 그대로 있네요. 보시면 여러분들 블록 경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저번에 배웠던 거랑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보시면 본국이 있습니다. 본국이 있고요. 식민지가 있어요. 본국에서 식민지 뭘 갖다 팔지? 완제품. 본국의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갖다 팔고요. 이 식민지는요. 그렇지. 원료라고 합시다. 원료를 갖다 파는 형식이 되죠. 이거는 비싸고 이거는 싸게. 근데 여기다가 이제 블록 바운더리를 치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바운더리를 묶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오기 위해서는 뭘 내야 되냐? 관세를 내야 되는 거야. 관세라는 건 이 경계를 넘을 때 내는 세금이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 관세가 다 붙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도 관세가 붙어요. 그걸 없애자고 하는 게 우리가 FTA라고 부르는 Free Trade Agreement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이야기해요. 세금 없이 우리 왔다 갔다 서로 편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왜 이 블록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관세를 받고 자기들끼리만 거래를 하게 했을까? 봐봐.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와 버리면 내 물건이 안 팔릴 수가 있잖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를 만들어 팔고 있어요. 5천만 원이 있어. 자동차를 살 수 있어. 뭐 살래? 아반떼 산다고 합시다. 아반떼 3천만 원짜리 아반떼를 살 거야. 3천만 원짜리 아반떼. 근데 아반떼랑 비슷한 품질의 중국산 자동차가 있어. 500만 원. 500만 원짜리 중국산 차 살래? 3천만 원짜리 국산 차 살래? 3천만 원짜리 국산 차 살 거야? 물론 여러분들의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천만 원짜리 국산 차를 살 친구들도 꽤 있을 겁니다. 하지만 500만 원짜리 중국차를 선택할 학생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500만 원짜리 중국차가 우리나라 물건을 못 팔리게 만들고 있잖아. 그러면 생산량이 소비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생산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다 세금을 붙이는 거야. 500만 원짜리 중국차에다가 2천만 원. 2,500만 원 중국차, 3천만 원이 국산차. 그렇지. 2,500만 원짜리 중국차를 선택한 학생들은 훨씬 줄어들게 될 거란 말이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 본국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이 경계, 바운더리, 블록을 하나 만들고요. 이걸 넘어오는데 관세를 많이 받는 거야.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로 한 이유는 뭐였을까? 이거는 기본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 식민지가 많이 있어야지. 식민지가 많이 있었던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식민지가 없거나 적었던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할 수가 없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뚫어 나갔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블록 경제까지 봤고요. 교과서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미국은 세계의 경제를 주도해 나갑니다. 이때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0% 이상을 미국이 혼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황을 누리던 미국 경제는 과잉 생산으로 인해 점차 불황에 빠져들었다. 즉 1차 세계대전부터 계속 생산 시설을 늘려놨는데 이게 갑자기 생산 시설을 줄일 수가 없으니 이런 불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사건이 터집니다. 뉴욕 증권시장에서 지나치게 부풀어 있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요. 투자금을 잃은 많은 기업과 은행이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 미국 경제가 마비되기에 이릅니다. 이런 사태를 우리는 대공황이라고 부르고요. 세계 대공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 사태가 일어나는데 왜 세계 대공황을 부르냐면 미국과 유럽이 가지고 있던 많은 식민지 서로 연결돼 있었던 거지 이것들이. 그러니까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유럽과 전체 세계의 대공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추진했고요. 영국과 프랑스 등은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블록 경제를 만들어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본국의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라고 하시면 오늘 이 내용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럼 일단 이렇게 대공황 마무리 짓고요. 우리가